동기부여는 가짜다, 진짜는 시스템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공부하게 만들려고 보상을 걸 때도 있고 잔소리를 하실 때도 있고 훈계를 하실 때도 있죠. 이런 하소연들 많이 하세요. 암만 말해도 애가 귀등으로 흘려들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 욕심이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맞아요. 부모님들한테는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공부하게 만드는데 이런 동기부여, 잔소리, 훈계, 보상 이런 게 통하던가요? 잘 안 통하죠. 아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어요. 10kg 좀 빼고 싶어요. 제가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당뇨병이 있어서 꼭 살을 빼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동기가 약할까요? 안 약해요. 저는 당뇨병 때문에 큰 손해를 입고 있어요. 살을 빼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권하시고 운동하라고 그렇게 권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안 따라가고 있어요. 동기가 약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약한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의지 박약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는 의지가 약했어. 공부 욕심이 없어서 게을러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래서 동기를 더 강하게 하려고 많이들 잔소리를 하고 훈계를 하세요. 어떤 경우는 어디 데리고 가서 비전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무슨 캠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분들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런 구조예요. 어떤 계기로 무언가를 잘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공부든 뭐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간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한 동기로 열정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역시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야. 저만 해도 동기부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띄워져요. 보면 그때는 불끈하거든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잘 안 돼요. 한때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많이 보니까 이 운동 저 운동 달리기 뭐 수영 헬스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동기부여가 많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열정적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실패가 거듭되는데 열정이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담을 보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는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진실입니다. 성공했더니 점점 더 열심히 하더라. 동기가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유명한 짤이에요. 한번 볼까요?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참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자의 글.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대체로 전교 1등이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할 놈은 하고 될 놈은 된다는 뜻일까요? 이런 애들은 엄치나 엄친딸이라서 타고나는 애들일까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우리 애는 그런 엄치나 엄친딸 같진 않죠. 타고나는 거라면 방법이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요, 이런 오류 편향이 있습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해서요, 관찰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기질적인 요인, 내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해요. 뭐냐면은 아우 저 사람은 천재야. 아우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난 게 성실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나 재능이나 기질이나 이런 걸로 원인을 분석하는 편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게 한두 군데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니까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 심리학적 개념까지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 탓을 많이 해요. 이거는 내가 어릴 때 뭐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뭔가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타고난 걸로 탓을 해요. 성공한 것도 저 사람은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 천재야. 머리가 좋으니까 저렇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개인적인 걸로 영향을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볼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조직심리학, 경영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누구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학교에서 새 학년 맡을 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고 전달해줬던 그 학생들이 실제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요. 성적이 쫙 올라가요. 우수하다고 했던 그 증거가 사실은 가짜였는데도 그렇게 돼요. 이게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군대에서도 벌어지고요. 회사에서도 벌어져요. 한두 군데에서 관찰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할 것이라고 믿는 주로 이제 상사, 교사, 부모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상대방 학생이거나 부하거나 직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기대에 걸맞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사람이 피그말리온이에요. 피그말리온이 어떤 조각을 만든 거예요. 대리석으로. 근데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에로스가
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필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건 경영학에서 유명한 이론이에요. 이런 거예요. 상사가 어떤 부하 직원에 대해서 한두 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 쟤한테 일 맡기면 실수할 것 같은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 이것저것 참견을 해요. 김 차장 뭐 이렇게 하고, 뭐 가져오면은 부정적 피드백을 하고,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실패할까봐 자꾸 뭐 보완 장치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의기소침해져요. 그럼 일을 좀 더 못하겠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실수만 안 되니 또 역시 내가 또 더 대비를 해야겠지 해서 더 통제를 하는 거예요. 보고서 뭐 일주일마다 보내. 보고서 누구한테 가서 뭐 컨트롤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은 더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일일이 간섭하고 참견하니까 심지어는 조언까지 해요. 반발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실적이 하락해요. 그러면 상사는 역시 내가 들을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든지 해고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상사가 의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실패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근데 이게 부모한테도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일로 자식한테 실망을 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실망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약속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못 지켰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면 내가 여러 번 이거 조심해라 이래라 저래라 내가 오래 살고 얻은 깨달은 지혜를 나눠줬고 이거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큰소리 치더니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같이 하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5분이면 풀 거다 막 몸이 비비틀면서 하품해가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해가면서 시간을 30분, 1시간씩 끌고 앉았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5분이면 끝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실망이 돼요. 그리고 얘는 정말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 더 쪼게 돼요. 그러면 더 거기에 부응하도록 잘 안 하고 기가 죽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필패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부모가 자수성가한 부모, 공부에서든 경제적인 분야에서든 문화적인 분야에서든 어디든 자수성가를 했어요.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게 많고 나눠줄 지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녀를 보면은 마뜩찮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 이렇게 보이면은 참 자녀가 한심하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필패 신드롬이 더 생깁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 필패 신드롬에 빠지는 자녀를 심심찮게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이라고 미국에서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약을 간호사들이 처방전 따라서 약을 환자한테 주는데요. 실수율이 0.9예요. 이게 너무 높은 수준인 거예요. 고혈압 환자한테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이 터져서 죽잖아요. 부작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0.3%면 1000명 중에 3명은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높은 수치라서 이걸 떨어뜨리려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본 거예요. 정신 상태가 아직 교육이 덜 돼서 이게 중요한 걸 모르는가 보다. 사람 목숨이 오고 가는 건데 저렇게 경각심이 약해서야 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면은 처벌을 했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됐어요. 칭찬을 했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준 거예요. 그래도 안 변했어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뭔가 한 가지만 했는데 투약 실수율이 50% 이상 줄었어요. 엄청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간호사분들이에요. 여기 뭐 입고 있죠. 이게 뭐냐면 조끼예요. 이 조끼가 뭐냐면은 지금 투약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조끼예요. 분석을 해본 거예요. 왜 자꾸 실수가 생기나, 언제 실수가 생기나 하고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처방전 가지고 약을 이렇게 뭐 조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전달하려고 할 때 병원이니까 얼마나 급하게 부른 사람이 많아요. 저기서 의사가 부르고 저기서 환자가 급하다고 부르고 뭐 해달라고 부르고 저 해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약을 하다가 뭔가 응대를 하다 보면은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실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를 알고서는 그냥 조끼만 하게 하는 거예요. 약을 투약할 때는 조끼를 입고 약을 조제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징계를 하고 상을 주고 해도 변하던 투약 실수율이 반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 귀인 오류, 사람 탓을 한다고요. 어떤 원인을. 그러니까 사람이 간호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교육도 하고 징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이 문제였던 거예요. 기본적 귀인 오류에서 벗어나니까 진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군데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화가 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문제를 똑바로 읽어가지고 실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을 이런 거 놓쳐서 실수하고 숫자 하나 빼먹어서 실수하고 쓸 때 잘못 써서 실수하고 오만 가지 실수하는 거예요. 정신 그렇게 좀 차리고 하라고 하는데도 다시 한번 풀려보면 하나도 안 알려줘도 맞는 놈이 왜 처음에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해가지고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야기를 해요. 얘가 정신을 안 차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실수하죠. 그래도 공부 안 하죠. 이거 화를 내요. 뭐라고 세게 몰아붙였어요. 그런데도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목표에 집중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을 10kg 뺀다는 목표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목표를 강하게 세웠어요. 저한테 필요한 목표일 수도 있어요. 살을 10kg 뺀다. 그러면 이 목표 좋은 목표죠.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암만 강하게 동기를 가져도 저는 실패하더라고요.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목표를 세운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가를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은 새해에 확 회원이 늘어요. 1년씩 막 장기 결제를 해요. 아마 그때 결제한 사람이 다 꾸준하게 이용하면 헬스클럽이 적자 날 거예요. 근데 헬스클럽은 적자가 안 나요. 왜냐하면 1년을 할 거야 라고 새해에 결심하고 헬스클럽 끊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는 걸 헬스클럽은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해요. 동기부여, 목표 이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목표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늘 실패 중인 거예요. 2kg 뺐어, 3kg 뺐어. 그래도 어쨌든 목표 달성은 못한 거예요. 실패하고 있으니까 성취감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해야 목표 달성이고 그래야 성취감이 있는데 그전에는 아직은 성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취감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지칩니다. 아이들 같으면요. 좋은 명문대학을 간다.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표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얘는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9년 동안을 계속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해야 돼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긴 세월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의지의 한국인이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어른도 어렵습니다. 그 목표를 꾸준하게 계속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명문대 합격하기 전까지 계속 성취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목표에 집중한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오히려 성취감이 없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내내 실패하는 중이라는 오히려 안 좋은 것만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면 동기가 사라집니다. 목표가 열심히 하는 동기였기 때문에 그게 사라졌어요. 성공했으니까. 잠깐 좋아요. 근데 그 뒤로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요. 달리기를 예를 들게요. 제가 달리기를 했어요. 당뇨가 있어서 달리기를 좀 하다가 꾸준히 달릴 수 있어요. 안 쉬고. 처음에는 1분 달리기도 어려웠는데 30분은 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했어요. 동안 마라톤에 나가야지. 그래서 10km 단축 마라톤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몇 분 이내로 했어요. 목표를 세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달리기를 막 했어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거리도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서 부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아 마라톤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부상 때문에 달리기를 못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회사의 부장님이 달리기를 좋아해서 달리기 클럽을 회사 내에 만든,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참여를 했대요. 그 클럽에 가보니까 10명이 있더래요. 10명 중에 2명은 자기처럼 억지로 온 사람이고 8명은 달리기를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달리기를 막 했어요.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그 10명 중에 아직도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8명은 사라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달리기 클럽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라졌냐 하고 공통점을 보니까 달리기 기록, 시간이나 거리를 목표로 했던 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달리기 자체가 좋아서 했던, 달리는 그게 재밌었던 사람은 2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동기가 사라져버려요. 사실은 달리기 자체가 재밌을 수 있는데,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몇 분, 몇 킬로미터 그것만 남은 거예요. 물론 그런 목표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죠. 운동선수들 중에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고등학교 선수들 중에 대학을 이거로 운동으로 가야지 하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대학을 명문대를 가려고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즐겁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하는데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달리기를 해서 달리기 성공했어요. 10km 달리기로 했는데 성공했어. 10km를 40분 달리기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더 대단해야 동기가 생깁니다. 일종의 목표에 중독이 된 상태예요. 목표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할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도 비슷합니다. 명문대 합격이라는 목표,
명문대 합격하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죠. 목표를 달성해야 도파민이 착 분비가 되니까.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지,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 목표가. 그러니까 네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보십시오. 저만 해도 살을 빼고 싶고, 그런데 그 목표를 살을 10kg 뺄 거야 라는 그 목표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도 실패합니다. 또 명문대 합격해도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그 인생이 좋아요. 우리는 뭐 대학만 가면 그대는 생각 잘 안 한다 아시겠지만, 대학 간 뒤에도 또 취업이 목표, 또 대학원 진학이 목표, 대학원이 가도 연구 실적을 낳는 게 목표, 연구 실적을 낳아서 박사를 따도 교수가 되는 게 목표, 취직을 하면 돈을 얼마 버는 게 목표, 승진하는 게 목표, 계속 인생은 목표만 있고, 그 과정에는 목표 달성 전까지는 늘 실패하는 중,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시스템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겁니다. 시스템이 뭐냐면은 10kg 감량이 목표예요. 그러면 가공식품 안 먹기, 이런 게 시스템이에요. 합격이 목표면 숙제 먼저 하기가 시스템이에요. 마라톤 완주하기가 목표면 매일 몇 분 이상 달리기, 이게 시스템이에요. 목표는 끝에 한번 달성하는 거, 그전에는 목표 달성이란 건 없죠. 근데 시스템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목표고 하나는 과정이고, 그런 느낌이죠. 목표가 아니고 시스템에 집중하는 예를 들게요.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썼던 축구 일기예요. 박지성 선수는 축구 일기를 꾸준히 쓴 거로 유명한데요. 오후 운동 때 뭘 했대. 공간 아웃사이드는 뭔지 모르겠는데 주프볼 찾기 뭐 해서 움직이는 움직임도 그려놓고, 새벽 운동을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어나 보니 7시인 것이다. 주프볼 찾기에서 뭐 지적을 받고 무슨 지적을 받았다.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썼어요. 어린이답게 썼네요. 초등학생답게. 박지성 선수는 내가 프리미어 세계 최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서 주전 선수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하는 거에서 축구 일기를 쓰고 축구 연구를 하고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게 날마다 작은 목표인 거죠. 이건 김연아 선수입니다. 유명한 짝인데요. 이제 PD가 물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PD는 뭐 올림픽 금메달 뭐 이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지의 한국인.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박지성은 세계 최고 축구 클럽의 주전 선수라는 목표가 아니고 매일 축구 일기를 쓰면서 연구하는 시스템에 집중했던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아니고 하루에 훈련을 해내는 시스템에 집중했던 거예요. 김연아 선수의 말이에요. 현재에 충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을 할 때도 너무 먼 곳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집중했죠. 이걸 잘하자. 이걸 하고 나면 그다음.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 집중했어요. 박지성 선수하고 이천수 선수가 둘 다 2002년 월드컵에서 신예 축구 선수였죠. 이천수 선수는 2002 월드컵이 끝나고 세계 3대 리그인 스페인 리그, 프리메라 리그의 전년도 준우승팀 레알 소시에다드에 갔어요. 박지성 선수는 군소 네덜란드 리그의 히딩크 감독님 백으로, 히딩크 감독님이 부임한 아인토호벤으로 갔어요. 하나는 세계 3대 리그, 하나는 군소 리그로 갔어요. 가서 이천수 선수는 바로 주전 선수가 됐어요. 박지성 선수는 주전을 잘 못했어. 중간에 부상도 있고 그래서 그 클럽 팬들한테 얘는 먹튀다, 히딩크 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이다, 그런 욕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 잘 나가던 이천수가 어떤 일로 잠깐 삐끗했어요. 근데 이천수 선수는 목표가 최고의 선수,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이천수 선수가 입단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막 입단하는 선수가 이걸 발판으로 전년도 우승팀이죠. 레알 마드리드 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목표 지향적이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천수 선수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할 거야,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었을 건데, 그는 클럽의 그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거시기 했겠죠. 근데 이천수 선수의 생각인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한다. 그 목표가 강할수록 더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삐끗한 거예요. 주전에서 슬슬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2년 만에 그냥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잘 못 나갔다니까요. 주전도 잘 안 되고 부상 때문에 욕도 먹고 했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그때 자기가 훈련하는 시스템에 집중한 거예요. 연구를 하고, 코치님 말 듣고 어떻게 하고, 기초 체력 운동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날마다의 시스템, 해야 되는 과정, 그 날마다의 훈련에 집중했더니 스트레스를 덜 받죠. 박지성 선수는 내 목표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목표죠.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주전이 된다는 내 뜻대로 되는 목표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박지성 선수가 날마다 했더니 점점 좀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때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이적하게 되고 가서 바로 주전은 안 되는데 좀 지나니까 붙박이 주전으로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목표하고 시스템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공부에도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가 아니고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꾸준히 따릅니다. 시스템에 성공하면 대체로 결과도 좋습니다. 아까 박진선 선수처럼 김연아 선수처럼 전교 1등의 대부분의 학생이 명문대 간다는 목표가 있죠. 내가 원하는 뭘 이룬다는 목표가 있지만 거기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시스템을 정하고 그 시스템을 날마다 성공하는 데서 동기를 부여받아요. 실패해도 그날 목표를 실패해도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그렇게 날마다 성장을 하는데 집중을 해요. 자, 물론 시스템에 집중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두 번째 큰 장점이에요.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보다 더 중요한 거, 시스템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루의 시스템을 완수하면 하루가 성공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공이고 시간마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 달성이라는 거를 성공의 기준을 잡으면 몇 년이 지나서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만 성취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날마다의 시스템을 완수하는 걸 목표로 하면은 그날의 성공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 시간마다도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다 풀게 됐는데 성공했어. 아니면 정답률 90% 하기로 했는데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집중하면 성취감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경쟁자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한 절대적 목표를 달성하면 끝나는 거니까 남한테 경쟁을 해서 진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합니다. 전교 1등이 목표면은 중간고사 때마다 긴장하고 기말고사 때만 긴장하고 그 긴장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더 강한 경쟁자한테 밀리면은 유리 멘탈이 돼서 부서져 버려요. 제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가면은 대부분 다 전교 1등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위권 하는 걸 못 받아들여요. 영재고나 과학고나 자사고를 가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 애들이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다가 왔는데 가서 중하위권 되면은 못 버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못 올라가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목표 지향으로 열심히 했던 학생은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유리 멘탈이 돼서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아까 이천수 선수처럼. 하지만 시스템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가 설령 좀 쳐줘도 스트레스가 덜해요. 기쁘지는 않겠지만 나의 목표는 내 하루의 시스템을 완수하는 게 있으니까 경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성취감을 맛보니까 심지어 기쁨마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올라간다는 희망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가 굉장히 느껴지시죠? 요거를 하버드 대학의 롤랜드 프라이어 교수가 36,00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흑인 지역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성적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까를 연구하신 거예요. 이분이 경제학 교수예요. 경제학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보상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자금을 많이 땄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흑인 학생들 성적을 올리는 게 큰 목표였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 자금을 따왔어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눠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그룹한테는 성적이 얼마 이상 되면 돈을 주는 그룹을 했어요. 돈이 적지 않아요. 초등, 중등,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그냥 요즘 우리나라 화폐로 하면은 예를 들면은 기말고사에서 A를 맞으면 200만 원? 이 정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큰 돈을 주는 목표로 했어요. 보상이 꽤 컸어요. 학생들이 정말 탐내할 만한 보상을 걸었어요. 또 다른 학생들한테는 숙제를 해오거나 출석을 잘하면 보상을 줘요. 이건 작아요. 아주 작은 돈을 주는 걸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몇 년씩 관찰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설을 세우고 결과에 성적에 보상을 주거나 과정에 숙제에 보상을 주거나 뭐 다른 몇 개를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성적 A 받으면 얼마, B 받으면 얼마 이렇게 보상을 주는 그룹은 성적 향상이 보상을 걸었던 그룹이나 안 걸었던 그룹이 차이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뜻밖이죠. 꽤 큰 돈을 걸었고 그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근데 공부 과정에 숙제 다 하는 거에 아니면 출석하는 거에 보상을 주는 그룹은 성적이 오른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롤랜드 프라이어 교수의 이 실험을 보면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지켜본 바도 목표보다는 시스템을 학생들한테 세팅을 해주면 확실히 성적이 오릅니다. 학생이 동기가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시고 붕괴를 하시거나 비전을 말해 주시거나 잔소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다 동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세요. 잔소리도 그런 거죠. 물론 잔소리 중에 일부는 성질이 올라와서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밑바탕에 어쨌든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전략이신 건데 학생에게 부족한 건 동기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공부가 재밌으면 더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형태죠. 이거 신바람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 욕심이 없다고 한탄하고 아이 탓을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 귀인 오류,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람 탓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문제입니다.
공부 동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싶어요. 내가 공부 잘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친구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선생님도 좋아하시는데 왜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분에 모이는 모습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동기가 없다. 얘가 아직 철이 안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잘하고 싶어요. 동기 문제가 아니고 목표 문제가 아니니까 그쪽에 너무 큰 힘을 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공부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시고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시는데 집중하십시오. 이게 목표보다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킬 거냐? 이게 강론이 돼요. 지금까지 총론을 했어요. 요거 강조드리는 선에서 1부를 끝내고요. 2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착시킬 거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